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주말이나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며칠 안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서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로이터와 AFP 통신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 물질을 폐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합의가 됐다며 성과 기반 합의에 따른 약속 이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인 동결자금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ما فارغ از لفاظی‌ها و تهدیدها و ادعاهای طرف مقابل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서명식이 G7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대미 협상단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파견되는 등 서명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 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예나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최종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Unfreeze any Iranian assets or lift any sanctions up front as a part of any No. deal. So that would come after. Comes after, yeah.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이런 가운데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란 매체 보도가 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나약하고 한심한 성명을 포함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인도 선박들을 겨냥했다가 완전히 저지당한 드론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솥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빨간 솥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솥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솥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1,000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솥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원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솥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2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정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당원 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승리라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라는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당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멕시코 축구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래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가래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경기 2대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n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대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행진에 대비해
교통경찰 215명을 배치하고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서울 퀴어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종각과 을지로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반부터 퇴계로와 을지로 일대를 행진하고 남대문로 근처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의회와 숭례문 사이 구간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 반부터 서서문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종대로 근처에서 마무리 집회를 엽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통행을 위해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지목되었습니다. 논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900만 명 가까운 도급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중립지대 공익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제에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도급제는 개인 비용 처리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방관하고 공익위원들이 회피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거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의 우주 AI 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위성통신 등을 내세운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를 조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지만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나스닥 상장 이후 공모가보다 11% 높은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시연용 위성을 내년 말 이전에 쏘아 올리고 빠르면 2028년부터 AI 연산 위성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부분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로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2035년에서 2040년 화성 식민지 건설도 추진하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 첫 거래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Hard to believe that a little company that started in a warehouse in El Segundo is now going public with the largest IPO.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는 스위스 GDP와 맞먹는 1조 500억 달러, 우리 돈 1,594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가 19.34% 오르는 등 나스닥 지수와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1,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에 이어 기업 가치로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은 4개 분기 연속 흑자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2028년 이후에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스페이스X로 몰리면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도전에 가속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한 사람에게 민간 우주 개발이 맡겨진 셈이라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015년 6월 28일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발사 2분 46초 만에 폭발합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싣고 가던 장비와 식품 등의 화물은 재가되어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같은 해 12월 21일 팰컨 9이 통신 위성을 태우고 다시 우주로 솟아오릅니다. 이번에는 성공. 추진 로켓이 분리돼 발사장으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최초로 로켓 재사용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It's an amazing day, I think, for space as a whole, for the space industry. It means you can fly and refly an orbit-class booster, which is the most expensive part of the rocket.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한 걸음씩 전진한 인류의 우주 개발. 스페이스X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면서 가속이 붙게 됐습니다. 화성 같은 심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인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중간에 충전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공간에서의 주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자금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운 신형 랩터3 엔진 생산 공정도 고도화합니다. 엔진을 대량으로 찍어내면 우주 로켓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는 존재합니다. 위험 요인은 다름 아닌 스페이스X 의결권 85%를 쥐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It's his company. He's got a stranglehold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o for shareholders, you should be a little concerned. Anytime power is consolidated within one person's hands, it becomes a risk. 최근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의 폭발 사고로 인해 스페이스X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우주 시대를 이끌 초거대 기업이 탄생했지만 견제하고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관석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으로서는 15년 만에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큰 박수를 받았는데 귀국길에는 전용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스페인 국왕의 전용기를 빌려야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대한 환송 행사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교황 레오 14세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이 탑승한 뒤 한참이 지났는데 전용기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기내에서는 기체 결함을 알리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Try a new engine start because failure of the engine start is probably due to wind. This works, we could start our flight. Thank you very much. 비행기에서 내린 교황과 수행원들은 스페인 국왕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3시간 늦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황의 이번 스페인 방문은 베네딕토 16세 이후 15년 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첨탑 완공을 축하하는 미사를 집전하고 유럽행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희생이 많은 지역도 방문해서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Una conciencia cristiana no puede permanecer indiferente
ante las víctimas de los naufragios y de la falta de ayuda ante estos cementerios del mar. 교황은 스페인 방문 기간에 여러 차례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온라인 밈 6-7 동작을 즐겁게 따라하는 모습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 야외 미사에는 교황을 보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열흘 만에 다시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7월 하순처럼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전국적으로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5.3도, 청주가 19.6도, 대구 20.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대전 31도, 창원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